그 사람은 감옥에서 학위를 3개 땄습니다. 11년을 갇혀 있으면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의 영웅이었고 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총리 중 하나였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살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로버트 무가베. 37년 뒤 그가 떠난 나라에서 교사 월급은 미국 돈으로 10달러였습니다. 실업률은 94%, 기대 수명은 여성 34세. 어떻게 된 걸까요? 짐바브웨는 198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무가베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감옥 11년, 그 안에서 법학 학위를 포함해 학위 3개를 땄습니다. 강인함, 그리고 지식, 아프리카 전역이 주목했습니다. 독립 직후 짐바브웨는 달랐습니다. 풍부한 농지, 높은 교육 수준, 담배와 옥수수와 다이아몬드, 아프리카의 빵바구니라는 말이 나올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선택 하나하나로 무너집니다. 무가베가 한 선택들, 그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980년 4월 18일 아프리카 남부의 한 나라에 국기가 처음 올라갔습니다. 그 나라 이름은 짐바브웨. 그리고 그 순간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군중 앞에 섰습니다. 로버트 무가베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은 범상치 않았거든요. 백인 식민정부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11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11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빈손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법학을 포함해 학위를 3개 땄습니다. 철창 안에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은 사람, 아프리카 전역이 이 인물에 주목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석방된 뒤 무가베는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그가 이끄는 세력은 결국 식민 지배를 끝냈고 짐바브웨는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선 자리는 총리였습니다. 신생국 짐바브웨의 초대 총리. 세상의 시선이 온통 이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무가베가 독립 직후 꺼낸 첫마디는 많은 사람의 예상을 비껴갔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들을 짓밟은 백인 농장주들을 내쫓는 대신 그대로 두었습니다.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이건 꽤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독립운동 지도자들 중 화해를 먼저 꺼낸 인물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효과를 냈습니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농업 강국이었거든요. 드넓은 농토에서 자라는 담배는 세계 시장에서 짐바브웨를 빠르게 알렸습니다. 2000년 무렵 짐바브웨의 담배 생산량은 약 2억 3,700만 킬로그램이었습니다. 세계 6위였습니다. 아프리카 나라가 담배 생산 세계 6위라는 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백인 농장주들이 그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농업 기술과 유통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가베가 내쫓지 않기로 한 결정이 이 결과를 만든 겁니다. 사람들은 짐바브웨를 아프리카의 빵바구니라고 불렀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식량이 주변 나라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입니다. 학교도 세워졌습니다. 문맹률이 낮아졌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해율을 자랑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독립 전에는 흑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학교조차 없었던 나라가 불과 몇 년 만에 달라진 겁니다. 의료도 나아졌습니다. 도로가 생겼습니다. 수도 하라레에는 번듯한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외국 투자자들도 짐바브웨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짐바브웨는 분명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경제강국으로 불렸습니다. 무가베는 그 성공의 얼굴이었습니다. 독립 영웅이 새 나라를 잘 이끌고 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믿음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그걸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1997년 11월 14일 아침, 짐바브웨 하라레의 증권거래소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이 끝날 무렵 주가는 46%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짐바브웨 달러는 그날 하루 동안 71.5% 폭락했습니다. 이날을 짐바브웨 사람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충격은 하루아침에 온 것처럼 보였지만 씨앗은 몇 달 전부터 뿌려지고 있었거든요. 독립전쟁을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무가베 곁에서 총을 들었던 퇴역 군인들입니다. 독립은 됐는데 그 이후 그들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7년이 흘렀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불만이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1997년 들어 그것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돌아온 게 없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는 무가베 사무실 앞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무가베에게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독립 영웅이라는 자심의 뿌리를 흔드는 요구였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퇴역군인 5만여 명에게 즉시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1인당 약 짐바브웨 달러 5만, 거기에 매월 연금까지. 총액은 짐바브웨 달러 42억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1년에 버는 돈의 약 3%를 한꺼번에 풀기로 한 겁니다. 예산에는 없던 돈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였습니다. 나라가 쓸 수 있는 달러, 즉 외환 보유고를 보면 그해 1월 기준 미국 달러 7억 6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이 되자 미국 달러 2억 5,500만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10달 만에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겁니다. 시장은 이 신호를 읽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짐바브웨 달러를 내던졌고 그날 하루 환율이 무너졌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 뒤인 1998년 8월, 무가베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웃나라 콩고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그 정부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보낸 겁니다. 최대 12,000명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전쟁 비용만 미국 달러 1억 8,200만이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는 시점에 전쟁 비용을 추가로 쏟아다 부은 셈입니다. 더 씁쓸한 건 따로 있었거든요. 그 전쟁에서 나온 수익, 콩고의 다이아몬드와 광물 이권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가베 측근 기업들이 챙겼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전쟁을 치렀는데 그 결과물은 권력 주변 사람들 몫이 된 겁니다. 병사들의 희생은 숫자로도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 흐름을 가만히 보지 않았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1999년 짐바브웨에 대한 원조를 중단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줄도 막힌 겁니다. 짐바브웨는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불과 2년 만에 외환도, 국제 신용도, 원조도 모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무가베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퇴역군인 달래기는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콩고 참전도 동맹국 지원이라는 논리는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쌓이면서 숫자는 분명하게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가베의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2000년 2월 짐바브웨 어느 농장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농장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짐칸에서 내린 사람들은 농장 주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왔습니다. 농장 주인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짐바브웨 전역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7년 블랙 프라이데이로 짐바브웨 달러는 폭락했습니다. 콩고 전쟁에 군대를 보냈고 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경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가베에게 더 직접적인 위협이 생겼습니다. 2000년 2월, 무가베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독립 이후 처음으로 무가베가 국민에게 진 선거였습니다. 퇴역군인들의 불만은 여전히 끓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무가베가 꺼낸 카드는 토지였습니다. 짐바브웨의 땅은 여전히 대부분 백인 농장주들 손에 있었습니다. 독립 후 20년이 지났어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무가베는 이 구도를 정면으로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흑인들에게 땅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식민시대의 불평등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명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패스트트랙 토지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원 명령도 필요 없었습니다. 보상 절차도 없었습니다. 2000년 한 해 동안 백인 농장 약 4,500개가 강제로 수용됩니다. 농장마다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무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물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장 주인들은 쫓겨났습니다. 몇몇은 폭력에 노출됐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강제 수용을 막으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정부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토지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법이 작동을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무가베는 이 땅들이 가난한 흑인 농민들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수용된 농장들은 대부분 무가베 측근과 퇴역군인 지도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토지를 다룰 줄도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 땅을 일구던 숙련된 농부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들은 준비가 없었습니다. 농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짐바브웨의 담배는 오랫동안 이 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전체 외화 수입의 약 3분의 1을 담배 하나가 책임졌습니다. 2000년 약 2억 3,700만 킬로그램을 생산하던 나라가 3년 뒤인 203년에는 생산량이 약 79% 줄어 있었습니다. 세계 6위 생산국이 그 지위를 사실상 잃었습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옥수수 생산량이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먹여 살리던 아프리카의 빵바구니가 스스로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사람의 피해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토지개혁이 가난한 흑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지만 정작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것도 흑인이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약 35만 명의 농장 노동자가 실직했습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짐바브웨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미 1999년에 지원을 끊었던 IMF와 세계은행은 더 이상 협력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바브웨는 국제금융망에서 사실상 고립됐습니다. 토지개혁은 시작부터 무너졌습니다. 땅을 잃은 나라에서 다음에 일어난 일은 훨씬 더 이상했습니다. 땅을 잃은 나라에 돈이 없었습니다. 농업이 무너졌으니 수출도 없었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들어왔고 IMF 원조는 이미 끊겼습니다. 세금을 거둘 경제도 사실상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무가베 정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돈을 찍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찍으면 된다. 단순하고 빠른 해결책이었습니다. 인쇄기를 돌리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에는 아주 오래된 원칙이 있습니다. 물건수는 그대로인데 돈만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짐바브웨에서 이것이 당연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더 많이 찍었습니다. 물가가 더 올랐습니다. 정부는 또 찍었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2007년 짐바브웨 정부는 공식 인플레이션 통계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져서 발표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아니면 발표하기가 두려웠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꺼낸 카드는 화폐 개혁이었습니다. 2006년 8월 짐바브웨 달러에서 0을 3개 지웠습니다. 1000 짐바브웨 달러가 새 1달러가 됐습니다. 단위를 바꾸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았습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2008년 8월 이번에는 0을 10개 지웠습니다. 100억 짐바브웨 달러가 새 1달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9년 2월 0을 12개 더 지웠습니다. 1조 짐바브웨 달러가 새 1달러가 됐습니다. 3번의 화폐 개혁을 거치면서 총 0의 개수 25개가 지워졌습니다. 원래 짐바브웨 달러 1경만 달러가 새 화폐 1달러였습니다. 숫자를 지웠을 뿐 물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2008년 7월 짐바브웨 통계청이 마지막으로 공식 발표한 인플레이션은 2억 3,100만 %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0원짜리 물건이 2억 3,100만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생수 한 병을 사려면 2,310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식 수치였습니다. 실제 최고점은 미국 경제연구소 카토 인스티튜트가 측정했습니다. 2008년 11월 중순 짐바브웨의 월간 인플레이션은 796억 %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세계 초인플레이션 순위에서 2위입니다. 1위는 1946년 헝가리였습니다. 하루에 물가가 2배씩 오르는 속도였습니다. 아침에 1,000원이던 빵이 저녁에는 2,000원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교사 한 달 월급이 미국 돈으로 약 10달러였습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값입니다. 실업률은 약 94%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일해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2006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짐바브웨의 기대 수명은 여성 34세, 남성 37세였습니다. 전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쇼핑을 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현금이 워낙 많이 필요하다 보니 사람들은 돈을 수레에 싣고 다녔습니다. 지갑이 아니라 수레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무게로 거래했습니다.
물건 가격을 지폐장수로 세는 게 아니라 지폐 묶음 몇 킬로그램으로 따졌습니다. 저울이 계산기를 대신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강도가 수레를 훔쳤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버려두고 수레만 가져갔습니다. 수레가 더 값어치 있었던 겁니다.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으니까요. 2008년에 발행된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가 있습니다. 숫자로 쓰면 1 뒤에 0이 14개 붙습니다. 이 지폐 한 장의 실질 가치는 당시 미국 돈으로 약 40센트였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와 비슷한 가치였습니다. 지금 이 지폐는 한국에서 수집품으로 거래됩니다. 경제 붕괴의 증거물이 기념품이 된 겁니다. 2009년 짐바브웨는 마침내 다른 선택을 합니다. 2009년 1월 29일 짐바브웨 정부는 마침내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 같은 외국 돈을 공식 통화로 허용했습니다. 짐바브웨 달러로는 더 이상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30일 짐바브웨 달러는 공식적으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은행 계좌에 아무리 많은 짐바브웨 달러가 남아 있어도 미국 5달러로 일괄 처리됐습니다. 달러화 이후 짐바브웨는 숨을 돌렸습니다. 물가가 안정됐고 상점에 물건이 다시 깔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짐바브웨를 빠져나간 사람은 약 34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의사도, 교사도, 엔지니어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짐을 싸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짐바브웨는 또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2024년 4월 5일 새 화폐를 내놓았습니다. 이름은 지그, 짐바브웨 골드입니다. 금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과 함께 시장에 나왔습니다. 처음 환율은 미국 1달러에 13.56 지그였습니다. 8개월 뒤인 2024년 10월, 지그의 가치는 공식 시장 기준으로 50%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초에는 출시 당시와 비교해 가치가 약 5%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출시 대비 95%가 증발한 겁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설계, 새로운 출발이었지만 숫자는 다시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는 설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이쯤에서 우리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2024년 한국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2.32%였습니다. 짐바브웨가 가장 극심했던 2008년 11월 그 한 달 동안의 인플레이션은 796%였습니다. 한국에서 1년 내내 물가가 2.3% 오르는 동안 짐바브웨에서는 하루에 그보다 더 올랐습니다. 같은 지구 위에서 동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돈을 찍었습니다. 독립된 판단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공급할지, 금리를 어떻게 정할지 이 결정들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법원은 농장 강제 수용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과 농장주는 투자를 멈췄습니다. 누가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내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곳에서는 아무도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짐바브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7년 예산 밖의 지출 하나, 1998년 전쟁 참전 하나, 2000년 토지 정책 하나, 그리고 돈을 찍는 선택. 각각은 이유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어떤 근거로 그 결정을 내렸는지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그런 공개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작은 것처럼 보여도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물가, 계좌에 있는 돈이 내일도 같은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믿음, 금리를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의 존재. 이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짐바브웨는 그것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37년에 걸쳐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